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45세 중년 남성이 75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선택을 단 1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 김민호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효자였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주변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 있냐며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온라인에서는 불효자, 인간 쓰레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친척들은 뒤에서 민호네는 어머니를 버렸다며 수군거리고, 심지어 아이들 학교에서도 지훈이 아빠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지금 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모셔야 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현실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직 젊어서 부모님 모시는 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사랑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도덕적 가치관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변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현실을 직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제 가족을 완전히 해체시킬 뻔했던 그 처절하고 절망적인 3년간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저는 1978년생, 올해 45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나서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김정수는 1948년생, 올해 75세입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시며 저와 2살 위 누나 민정을 키우셨죠.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자상하셨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저와 누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시고,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병해 주시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학원비가 부족했는데도 파트타임 일을 더 늘려서 과외까지 시켜주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만은 민호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라고 하시며 절에 가서 100일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민호야, 너는 엄마 아들이니까 꼭 성공해야 해. 엄마는 배우지 못했지만 너는 달라야 해.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늙으면 엄마 버리지 말고 꼭 모셔야 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을 말할 때는 항상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1997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어머니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우시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우리 민호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4년 동안도 어머니는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당시 아버지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그중 4분의 1을 제게 보내주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새벽에 청소 일을 따로 하셔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2001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2003년에는 대학교 동기였던 이수정과 결혼했어요. 수정이도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죠. 2005년 결혼식 날 신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평생 모셔야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수정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께서 민호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데요. 저도 잘 모시겠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2006년 첫째 지훈이가 태어나고 2008년 둘째 지민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정말 최고의 할머니였어요.
수정이가 산후조리할 때는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도와주셨고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밤새 간병해 주셨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지훈이, 지민이.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주말이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수정이와 저는 그 시간에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셨어요. 퇴직 후에는 등산을 다니시고 친구들과 바둑도 두시고 가끔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가시고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던 2015년 3월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셨는데 119가 와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정말 처참했어요. 여보, 나를 두고 어디 가요? 나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이제 너만 믿는다. 엄마 혼자 두지 마라.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모시겠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짐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는 6개월 동안 혼자 사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셨어요. 주 2에서 3회씩 안부 전화를 드리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셨고 주말에 찾아뵈면 밥도 차려주시고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주말에 찾아가면 집안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어수선해졌고 어머니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으셨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2015년 9월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도둑이 들었어. 빨리 와. 깜짝 놀라서 급히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물건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분명히 누군가 들어왔어. 내가 들었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불안해 하신다는 걸. 그 다음 주에 수정이와 상의했어요. 여보,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모셔올까요? 수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 좋겠고요. 2015년 10월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32평 아파트에 저희 가족 4명과 어머니까지 총 5명이 살게 되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너무나 잘 봐주셨어요. 제가 야근할 때는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시고 수정이가 출장 갈 때는 아이들 학교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수정이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 숙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할머니 주위로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역시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갈등은 생활 패턴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6시에 아침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7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아이들 등교 시간이 8시 30분이니까 7시 30분이면 충분했어요.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는 좀 더 늦게 먹어요. 아니야. 아침은 일찍 먹어야 건강에 좋아.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 그래.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소리, 6시에 부엌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온 가족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TV 리모컨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거실 TV를 켜서 트로트 프로그램이나 홈쇼핑을 보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만화 영화를 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할머니, 뽀로로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먼저 보고 있잖아. 나중에 봐. 할머니, 우리는 학교 가기 전에 봐야 해요. 학교 가기 전에 TV 보면 안 돼. 공부해야지.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수정이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세 번째는 친구 초대 문제였어요. 수정이는 한 달에 2에서 3번 정도 대학 동창들을 집에 초대해서 홈파티를 하곤 했어요. 이게 수정이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불편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남을 집에 들여놔? 시끄럽고 복잡해. 어머니, 친구들이에요. 가끔 만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안 되겠어? 집은 쉬는 곳이야. 결국 수정이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걸 포기해야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려면 밖에서만 만나야 했죠. 네 번째는 청소와 정리 방식이었어요. 수정이는 현대적이고 간소한 정리를 선호했어요. 물건들을 서랍에 넣어두고 거실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셨어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이것저것 챙겨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머니, 이 물건들 좀 정리해 주세요. 뭘 정리해? 필요한 것들인데. 근데 거실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요. 어수선하긴. 살림살이가 보여야 사는 것 같지. 이런 작은 갈등들이 매일매일 쌓여갔어요. 그러면서 수정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조금 힘드네요. 뭐가 힘들어?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는데? 아니에요. 잘못하신 건 아닌데. 그냥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조금만 참아봐. 어머니도 적응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셔. 네, 알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수정이가 단순히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쉽지 않지. 조금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곧 터져 나올 거였거든요. 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진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016년 4월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뇨 2형이에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 음식은 절대 금물이에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수정이가 어머니 전용 식단을 따로 준비해야 했거든요. 아이들 식단, 저희 부부 식단, 어머니 당뇨 식단. 하루에 3가지 다른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어머니, 이건 드시면 안 돼요. 내가 평생 먹던 건데 갑자기 못 먹으라고? 나이 들어서 이것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살아? 어머니는 당뇨 식단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몰래 과자나 사탕을 사서 숨겨두고 드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정이가 어머니 방에서 과자 봉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거 왜 숨겨두셨어요? 조금 먹는 거 뭐가 어때서?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위험해요.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머니의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조정해야 하고 수정이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머니 혈당 관리 좀 해줘요. 저는 아이들 돌보기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일거수일투족 챙길 수 없어요. 그래도 좀 도와줘. 어머니가 적응하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요? 벌써 6개월이에요. 그해 겨울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건망증 정도였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내 안경 어디 갔지? 이런 정도였죠.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같은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반복하시거나 방금 식사를 하셨는데 밥 안 먹었는데? 라고 하시거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이곳이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밤중 배회가 시작되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집 안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집에 가야 해. 아이들이 기다려. 어머니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계셨어요. 저와 누나가 어렸을 때로 말이에요. 밤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온 가족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특히 수정이가 가장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방이 수정이와 제 방 바로 옆이었거든요. 여보, 저 못 자겠어요. 매일 밤마다 이러면. 조금만 참아.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지훈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요즘 왜 이래? 공부에 집중 안 하니? 아빠, 밤에 할머니가 자꾸 돌아다니셔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가족이잖아. 친구들은 할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놀려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지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친구들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그럼 초대해. 근데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면 친구들이 무서워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해 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신 거예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이들 배고플 텐데 뭔가 끓여야겠어 라고 하시면서 가스레인지를 켜신 거죠. 그런데 3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신 거라 냄비도 올리지 않고 가스만 틀어놓으신 거예요. 다행히 수정이가 냄새를 맡고 일어나서 발견했어요. 여보, 빨리 와봐. 부엌은 가스 냄새로 가득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가스 중독이나 폭발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날 밤 수정이가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여보,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1년 넘게 참았어요. 근데 오늘 일로 한계를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24시간 내내 시어머니 눈치 봐야 하고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고 저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사는 건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다른 방법이요? 간병인을 써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24시간 누군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어머니 아니면 저와 아이들이 나가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가족을 잃을 수도 없고. 하지만 현실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수정이의 최후 통첩 이후 저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거였어요. 간병인 소개소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치매 환자 케어가 가능한 24시간 간병인을 찾고 있는데요. 가족분이 몇 명이신가요? 어머니 한 분이요. 그럼 월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요? 네. 치매 환자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해서 일반 간병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250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었어요. 거기에 어머니의 월 병원비를 계산해 봤어요. 당뇨약 월 15만 원. 혈압약 월 10만 원. 치매 검사 및 약물 월 30만 원. 정기 검진 월 25만 원. 월 병원비만 8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보조기구들, 혈당 측정기 및 시약 월 10만 원. 치매 환자용 안전장치 월 5만 원. 영양제 및 건강식품 월 15만 원. 총 월 지출이 360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이 세후 500만 원인데 72%가 어머니 케어 비용으로 나가는 거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수정이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간병인이 있어도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면서 수정이를 계속 찾으셨거든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하루에 몇십 번씩 부르시니까 수정이는 집중해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자꾸 조퇴하라고 해요.
시어머니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한다고. 조금만 더 버텨봐. 언제까지요? 이러다가 저 잘릴 것 같아요. 결국 수정이는 다니던 광고회사를 그만뒀어요. 월 200만 원 수입이 사라진 거죠.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56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었어요. 어머니 케어 비용 360만 원. 수정이 수입 손실 200만 원. 우리 가정의 월 소득이 7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40만 원만 남는 거였어요.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절망했어요. 월세 80만 원, 아이들 교육비 1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최소한 33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140만 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부터 줄여야 했어요. 지훈이가 다니던 영어학원, 수학학원 하나씩 끊어야 했죠. 아빠, 왜 학원 못 다녀요? 미안해, 지훈아.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피아노 레슨 왜 못 받아요? 지민아, 아빠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할머니 때문이에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절망적인 건 미래였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치매는 점점 악화되는 병이에요. 지금도 이런데 2년 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으로 치매 진행 과정을 찾아봤어요. 중기 일상생활 능력 현저히 감소, 24시간 돌봄 필요. 말기 완전 화상, 전문 의료진 24시간 케어 필요. 말기가 되면 월 500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도 하나씩 깨기 시작했어요. 목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1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쓰면 나중에 우리도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이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집값이었어요. 전세 2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어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더 대출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1년 정도면 그 돈도 다 떨어질 거였거든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 때문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일이 잦아지니까 업무에 차질이 생겼어요. 민호 씨, 요즘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승진 기회도 날아갔어요. 팀장 승진 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된 거죠. 인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 씨, 능력은 충분한데 최근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픈 어머니 돌보는 게 잘못된 건가? 이 회사에 10년 넘게 충성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회사는 제 개인 사정을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우리 가정은 완전히 파탄날 게 뻔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경제적 압박이 극에 달했지만 더 힘든 건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는 지옥이었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마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민호는 참 효자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요즘 자식들 중에 부모 모시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 민호는 정말 대견하다. 민호 어머니 복 받으셨네. 저런 아들 두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칭찬들이 족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온 가족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척 큰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호야, 너는 진짜 복 받을 거다. 부모님 제대로 모시는 자식은 하늘이 돕는다.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복은 무슨 복이야. 우리 가족이 다 죽어가는데. 하늘이 돕기는 개뿔. 큰어머니는 더했어요. 수정이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 이런 며느리 몇 명이나 되겠어?
수정이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당연한 일인걸요라고 말했지만 집에 와서는 울었어요. 나는 이런 칭찬 듣기 싫어. 진짜 싫어.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동네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네는 어머니 모시고 산다며? 요즘 보기 드문 일이네.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아들은 언제 그럴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비슷했어요. 민호 씨는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계시죠?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민호 씨는 다르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병원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었죠. 더 힘든 건 온라인이었어요. 어머니 치매 관련해서 검색하다 보니 여러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 모시기 힘들어요 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댓글들이 가관이었어요. 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모시는 게 당연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모르네요. 저는 시어머니 10년째 모시고 있는데 불평한 적 없어요. 힘들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상황을 알기나 해? 24시간 치매 환자 돌봐보기나 했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나쁜 아들인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힘들어하는 걸까? 내면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어. 그럼 나는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불효자라고 할까?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해? 교육비도 못 내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평생 나를 키워주셨는데. 수정이가 정말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되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 혼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지? 종교가 없었던 저였지만 그때만큼은 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정상입니다.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고려해야 해요. 한 사람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 시선보다 가족의 실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은 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먼저 어머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의사 선생님, 솔직히 집에서 돌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호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기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특히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죠. 의사 선생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상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거예요. 지금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중기가 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말기가 되면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 시설에서는 치매 환자의 특화된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약물 관리, 인지치료, 물리치료.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쓰러지면 누가 어머님을 돌보시겠어요? 지금도 보호자분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계시고 자녀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와도 상담했어요. 요양원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오히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서 환자분에게도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시선이
가족의 행복도 중요해요. 모든 가족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자녀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해 보여요. 사회복지사는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치매 환자 가족의 80%가 우울증을 겪어요. 50%는 가족 해체까지 가죠. 자녀들의 경우 70%가 학업에 지장을 받아요. 심리 상담사도 만나봤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가족 해체는 시간 문제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죠. 어떤 영향인가요? 첫째, 학업 스트레스.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니까요. 둘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할머니로 인해 고생하는 걸 보면서 노인 전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 나중에 본인들도 부모를 모시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무리해서 모시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전문가들도 요양원을 권하는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핑계를 찾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졌어요. 첫 번째 사건은 2017년 3월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어머니가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스레인지를 켜신 거예요. 뭔가 끓여야겠어. 아이들 배고플 텐데. 어머니는 3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로 완전히 돌아가 계셨어요. 냄비도 올리지 않고 가스를 최대로 틀어놓으셨어요. 다행히 수정이가 냄새를 맡고 일어나서 발견했어요. 여보, 빨리 와봐. 큰일 났어. 부엌은 가스 냄새로 가득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가스 중독이나 폭발 사고가 날 뻔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날 밤에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가려다가 현관문 앞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아야. 집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머리를 다치셨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해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뇌출혈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는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세 번째 사건이 결정타였어요. 어머니가 지민이를 알아보지 못하신 거예요. 이 아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손녀 지민이요. 우리 손녀는 아직 어린데. 이 아이는 누구야? 지민이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할머니가 저를 모르겠대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사건은 경제적인 것이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을 처분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수정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아이들도 한계고 저도 한계고 당신도 한계잖아요. 조금만 더. 언제까지요? 1년? 2년? 5년? 시어머니 치매는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결정하세요. 시어머니를 모실 건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지킬 건지.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수정이의 최후 통첩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형 민수와 누나 민정에게 연락했어요. 형, 누나. 우리 어머니 일로 가족회의 좀 했으면 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주 토요일 오랜만에 형과 누나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형과 누나를 알아보지 못하셨거든요. 이분들 누구야? 어머니, 큰아들 민수하고 딸 민정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린데. 이 사람들 누구야? 형과 누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실에서 가족회의를 시작했어요. 형, 누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를 집에서 더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2년 넘게 모셨는데 이제 정말 한계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제적 부담, 가족 갈등,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안전사고 위험. 그래도 어머니인데 형도 모셔보세요. 형이 어머니 모시고 살아보세요. 나는 아파트가 좁아서. 그럼 누나는요? 나는 남편이 반대해서. 결국 형과 누나도 현실적으로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그건 너무. 그럼 다른 방법 있어요? 형이나 누나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형과 누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줄게. 얼마나요?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으로 뭘 해요? 요양원비가 월 250만 원인데. 그럼 100만 원씩? 그것도 부족해요. 그리고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결국 3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비교적 정신이 맑으신 순간을 택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좋은 요양원이 있는데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나를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거예요. 난 여기서 살고 싶어. 내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여기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전문 시설에서는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나는 아프지 않아. 왜 자꾸 아프다고 해? 어머니는 자신이 치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동안 설득했어요. 엄마, 일시적인 거예요. 건강 회복하시면 다시 모셔올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치매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지? 나 좀 나아지면 다시 집에 올 수 있어? 네, 정말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간 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월 500만 원짜리였죠. 여기는 정말 호텔 같네요.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개인실에 개인 화장실, 넓은 거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치매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요. 물리치료사도 상주하고 있어요. 24시간 간호사도 있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월 500만 원이면 제 월급 전체를 다 쏟아부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월 350만 원짜리였어요. 첫 번째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깔끔했어요. 2인실이었고 시설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세 번째로 간 곳이 실버케어 요양원이었어요. 월 250만 원이었어요. 여기가 그나마 현실적이네요. 시설은 앞에 두 곳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계산해 봤어요. 집에서 간병인 고용 월 360만 원, 요양원 월 250만 원, 110만 원 정도 저렴했어요. 여보, 여기로 하자. 더 이상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는 없어. 수정이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시설도 생각보다 괜찮고 어머니도 여기서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엄마, 여기서 재활치료 받으시고 건강해지시면 다시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얼마나 있어야 해? 6개월 정도? 6개월이면 길지 않네. 그럼 가볼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입원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의 짐을 쌌어요. 평생 쓰시던 옷가지들, 아버지와의 사진, 저희 어렸을 때 사진들, 자주 드시는 약들.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짐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어머니를 버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입원 당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창 밖을 보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언제 다시 집에 올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2017년 5월 15일. 어머니가 실버케어 요양원에 입소하신 날이에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입소 절차를 밟았어요.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체크리스트를 보며 물어봤어요. 치매 중기 초반이고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가 필요해요. 밤에 배회하시는 증상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케어해 드릴게요. 어머니 방을 배정받았어요. 4인실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침대 4개가 있었고 각자 작은 수납장이 있었어요. 창문도 크고 채광도 좋았어요. 룸메이트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3분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순입니다. 어머니가 인사하시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여기서 편히 지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설 투어를 받았어요.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정원. 생각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2시 휴식, 4시 간식, 6시 저녁, 8시 자유시간, 9시 취침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이 치매에 좋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평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6개월 있다가 집에 가는 거지? 네, 어머니. 건강 회복하시면 금방 모셔갈게요. 거짓말을 또 해야 했어요.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응, 그래.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요양원을 나오는 길 아이들이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언제 다시 집에 와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면. 언제요? 곧 오실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지민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안 계셔서 그래.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상했어요. 여보, 어머니 잘 적응하실까요? 그러겠죠. 전문 시설이니까 우리가 돌보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다음날 오후 첫 면회를 갔어요. 어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괜찮더라. 밥도 맛있고. 다행이네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없어.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첫날은 괜찮아 보이셨어요. 일주일 후 2번째 면회를 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밤에 잠이 잘 안 와. 왜요? 다른 할머니가 코를 골아서. 그리고 화장실 가려면 다른 사람들 깨워야 해서 불편해. 조금만 적응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런가?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어머니 조금만 더 계세요. 건강 회복이 우선이에요. 2주 후 3번째 면회. 어머니가 5kg 정도 빠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요? 밥이. 집밥이 그리워. 여기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맛은 있는데. 그냥 집밥이 좋아. 조금만 더 참으세요. 민호야, 나 정말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어머니가 확실히 변하신 게 보였어요. 표정이 어두워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프로그램은 재미있으세요? 응. 친구분들은 잘 지내세요? 응.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 어떠세요? 적응이 좀 느리신 편이에요.
자주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고. 그러시구나.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다들 처음에는 그러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2개월 후, 어머니가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환경 변화로 인한 적응 장애와 우울증이에요. 요양원 의사가 설명했어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심리 상담도 받으시게 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어머니를 우울하게 만든 건가? 3개월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민호예요. 어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민호가 누구야? 어머니 아들이에요. 우리 민호는 아직 어린데 당신 누구야?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저를 모르신다니. 집에 와서 수정이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도 한계가 있었어. 수정이는 위로해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집안 분위기였어요. 밤에 깨지 않아도 되니까 온 가족이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움직이시던 일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7시 30분에 여유롭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TV 리모컨 쟁탈전도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수정이도 직장에 복귀했어요. 여보, 다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6개월 만에 받은 첫 월급 200만 원을 보면서 수정이가 울었어요. 이렇게 경제적 자유가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변했어요. 지훈이 성적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번 시험에서 전교 20등 했어요. 우와, 정말? 잘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도 친구들을 자유롭게 집에 초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오늘 친구들 집에 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예전에는 어머니 때문에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어머니 요양원비 250만 원은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집에서 돌볼 때보다는 110만 원 절약되었거든요. 거기에 수정이 월급 200만 원까지 더해지니까 월 310만 원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다시 아이들 학원을 등록시킬 수 있었어요. 지훈아, 영어학원 다시 다닐래? 정말요? 좋아요. 지민이도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죄책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어머니 면회를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어머니가 물어보실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계세요. 건강이 더 좋아지시면. 하지만 어머니의 치매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친척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명절 때 만나면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민호야,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 요양원에서 잘 지내세요. 요양원?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그러면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양원도 좋지만 그래도 집이 최고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집에서 모시는 게 진짜 효도다라는 뜻이었죠. 큰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요즘 다들 그러더라. 부모 모시기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당신이 모셔보세요. 24시간 치매 환자 돌봐보세요. 하지만 말로 하지는 못했어요. 온라인에서는 더 했어요. 치매 관련 카페에 가끔 들어가는데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요양원 보내는 자식들 이해 안 됨. 부모님 끝까지 모시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저는 시어머니 5년째 모시고 있는데 요양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런 글들을 보면 저 자신이 정말 나쁜 아들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머니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이 다른 입주자분을 때리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약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날에는 어르신이 밤에 계속 돌아다니셔서 다른 분들이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개인실로 옮기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개인실은 월 350만 원이었어요. 다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거였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아빠, 할머니 안부 안 물어봐도 돼요? 왜? 할머니가 저 기억 못 하시잖아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하셨거든요. 이 아이들 누구야? 할머니, 손주 지훈이, 지민이에요. 우리 손주들은 아직 어린데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면회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머니도 점점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족에 대한 기억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적응하신 건가? 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우리를 잊어버린 건가? 라는 슬픔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지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지민이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두 아이 모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수정이는 승진까지 했어요. 차장에서 부장이 된 거죠. 여보, 부장 승진했어요. 축하해. 정말 잘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제 월급 500만 원, 수정이 월급 300만 원에서 어머니 요양원비 250만 원을 빼고도 550만 원이 남았어요. 다시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고 가끔 가족 여행도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치매 말기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휠체어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늘어났고 식사도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2019년 겨울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정말 많이 야위셨어요. 어머니, 저를 불렀지만 반응이 없으셨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폐렴 합병증이 와서 상태가 위험해요. 각오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형과 누나도 왔고 수정이와 아이들도 왔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했을 때, 가족회의를 했을 때, 요양원을 결정했을 때, 내가 잘한 건가? 아니면 잘못한 건가? 새벽 5시쯤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채로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조문객들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편히 보내셨네요. 요양원에서라도 전문 케어 받으셔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집에서 돌아가셨으면,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서운하셨을 텐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또다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장례를 치른 후 형과 누나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민호야, 고생 많았어. 형도 누나도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너가 가장 많이 희생했지. 2년 동안 혼자 모시고 요양원에 모신 것도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
형과 누나도 인정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수정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건가요?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집에 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우리 미래도 있고. 수정이 말이 맞았어요. 만약 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적으로 파탄났을 거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망가졌을 거고, 아이들 교육도 망쳤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지 못해서 더 일찍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쁜 아들인가요? 불효자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회합니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마지막 2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어머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실 때 데려오지 못한 것도 후회하고요. 하지만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도덕적 가치관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노인 돌봄을 온전히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놓고 있어요.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직장에서는 가족 돌봄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요. 그 결과 많은 가정이 저희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치매 환자 가족의 85%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요. 60%는 가족 해체를 겪고 40%는 경제적 파탄을 겪는다고 하고요. 이게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현실을 알리고 싶어서예요. 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미리 준비하세요. 경제적 준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하세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양원이 무조건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좋은 요양원에서는 집에서 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좋은 시설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요. 사회도 변해야 해요. 노인 돌봄을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만 보지 말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해요. 기업들도 직원의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고 국가도 공적 돌봄 시스템을 확충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자식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뿐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세요. 저는 지금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부의 공적 돌봄 시스템 확충을 요구하고 기업들에게 가족 돌봄 휴직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거든요. 제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저를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실 때의 따뜻한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모습,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하시던 모습, 그 기억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건 후회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했던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킨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완벽한 답은 없어요.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